지난 리버풀전이 끝나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다 보니까 선수단 대표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제이미 레드냅이 카라바오컵 리버풀전 패배 이후에 손흥민을 맹비난하고 토트넘의 주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시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레드냅은 선수들한테서도 비판이 나와야 된다. 선수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손흥민은 나는 손흥민을 리더로 생각하지 않는다. 손흥민이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힘들 때 손흥민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팀 전체가 리버풀전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4대0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지다 보니까 팀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자체가 아무래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주장을 수행하고 있는 손흥민의 능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팀이 좋지 않을 때 팀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우승 경쟁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패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승리만 거듭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리더로 부상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의 새로운 주장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존경을 팀 내에서 받고 있고 라커룸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골드 기자의 보도였는데 골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 전에 팀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장인 손흥민과 부주장인 메디슨은 따로따로 손흥민의 선수들을 돌아다니면서 껴안고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아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포옹하고 몇 마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대중 앞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매일 팀과 교류하고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모습에서 토트넘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이미 자신의 새로운 역할의 리더로서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손흥민이 주장으로 활약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정말 상쾌한 기분일 것이다. 그래서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리더 그룹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 이 세 명의 선수가 늘상 웃고 농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뒤에서는 승리를 향한 열망에 매우 진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팀의 분위기가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동행과 축구를 즐기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팀으로 거듭났다. 필요할 때는 하나의 팀으로 싸우는 정신과 흔들리지 않는 본성을 지녔다. 그러니까 이때 토트넘이 정말 잘 나갈 때의 기사를 보면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뭐 성적이 좋을 때 나쁠 때 그냥 극명하게 갈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지금 레드냅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거냐면 팀이 무기력하게 지고 있을 때 선수들한테 소리치면서 지시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화를 내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손흥민의 이러한 온화한 모습들이 팀에게 더 부드러움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게 되고 더 세심하게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리더십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쳐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정말 단순하게 팀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활약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당장 지난 경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썼냐면 손흥민을 완전히 수비 라인으로 내리는 전략을 썼어요. 반대편에 있는 쿨루세프스키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데 특히나 오른쪽에 리버풀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가 있으니까 살라를 스펜스와 손흥민 두 선수가 내려와서 더블 마크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정말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손흥민이 스펜스와 함께 살라를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역습을 좀 생각을 했다면 손흥민을 수비를 시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저렇게 깊숙하게 수비를 시키지 않고 손흥민을 조금 더 위쪽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달려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역습을 할 때 가장 위력적인 무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 아쉬웠던 게 손흥민은 내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리버풀의 수비진들이 볼을 잡았을 때는 마티스텔이 중앙 수비수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사르가 올라와서 사실상 4-4-2처럼 수비를 하기 시작해요. 사르가 코나테를 압박하고 마티스텔이 반다이크를 압박하는 이런 구도였거든요. 반대로 손흥민은 내려가면서 살라를 마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을 할 때 손흥민은 내려가 있는데 볼을 끊어내는 순간 사르가 앞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리버풀이 살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토트넘과 정말 정반대로 활약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리버풀이 수비 라인을 내릴 때는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냐면 살라가 물론 내려와서 수비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살라가 역습을 위해서 위쪽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때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내려온다거나 흐라번베르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에서는 학포가 내려오고 앞쪽에 살라와 누네스가 투톱처럼 배치가 되는, 살라는 약간 이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살라를 내려오지 않게 하면서 미드필더가 한 명 측면으로 대신 내려가 주는 거죠. 아까 사르가 오히려 올라가고 손흥민이 내려오는 토트넘의 전략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 보면 리버풀이 수비를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수비를 하냐면 살라가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보슬라이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측면 지역을 커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후방 풋백이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이 1열로 배치되면서 결국에는 두 줄 수비가 되고 살라는 누네스와 함께 사실상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수비 라인이 낮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리버풀이 수비할 때 측면 미드필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라가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서 수비를 뒤에서 도와주니까 머무르고 있다가 볼을 빼앗으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역습을 할 때는 끊어내자마자 살라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게 되고요.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가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지난 경기를 보면 완전 반대죠. 손흥민이 내려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3명 중에 1명인 사르가 올라가서 히샬리송과 함께 투톱을 이루는 것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내려가 있으니까 손흥민, 벤탄쿠르, 비수마, 쿨루셉스키 4명의 미드필더, 앞쪽에 히샬리송과 사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을 끊어냈을 때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것보다 사르와 히샬리송이 뛰어나가는 게 아무래도 위쪽에서 뛰어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것보다 사르나 히샬리송이 뛰어나가는 것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을 막아내는 게 너무나도 쉬워져요. 그래서 지난 경기 내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스펜스를 도와서 완전히 내려와서 깊숙한 지역까지 움직이고 이때 살라를 방해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튀어나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손흥민이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게 된다면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리버풀이 라인을 과감하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손흥민이 뒤로 뛰어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리버풀은 살라 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살라를 막기 위해서 엄청 깊숙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냈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마티스텔도 있을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쿨루스도 달려나갈 거예요. 그리고 사르도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쿨루셉스키, 마티스텔, 사르 혹은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달려나갔을 때 뒷공간에서 패스가 들어간 순간 여기서 경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살라를 막더라도 손흥민을 조금 더 위쪽에 놔두고 사르를 내려버리면, 이러면 살라도 2대1 마크를 할 수가 있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도 약간 올라오는 게 무서워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나는 순간 공간이 생기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 다른 선수들도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요 라인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토트넘이 아예 활용하지 못하고 손흥민을 내려버리니까 손흥민의 스피드가 없으니 상대팀은 과감하게 올려서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유일하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던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었거든요. 마티스텔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그래도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전달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도 이게 경기 막판에 나오는 장면이라서 위쪽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수비로 안 내려가고. 그리고 패스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 코나테와 1대1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코나테와의 1대1에서 손흥민이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코나테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죠.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때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고 달릴 수도 있으니까 코나테가 아무래도 이러한 장면에서 손흥민과의 1대1이 불리하거든요. 공간도 넓고 수비수에게 불리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스텝오버를 한번 밟으면서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손흥민의 시그니처 플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슈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슈팅이 리버풀의 골대를 맞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유일하게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만들어냈던 위협적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찬스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유효 슈팅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대를 맞은 슈팅은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손흥민의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유효한 슈팅을 할 때가 많은데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을 오히려 내려서 수비적으로 쓰다 보니까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손흥민한테도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에게도 매우 큰 전술적으로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스펜스와 더블 수비를 한다고 해서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수비에 장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살라의 움직임을 손흥민과 스펜스가 제대로 제어를 못해서 살라에게 그냥 끌려나가기만 하고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이 나면서 살라가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스펜스가 살라와 1대1이 되고 있고 손흥민이 열심히 내려가서 스펜스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2대1 상황이 되는 순간 손흥민이 너무 내려가 있어서 뒤에 있는 브래들리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에게 살라가 패스를 보내주면 브래들리는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됐어요. 이번에도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과 스펜스가 살라를 두 명이서 마크를 해요. 근데 수비가 단단하지 못하고 이때 브래들리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오히려 살라는 뛰어들어가는 브래들리에게 패스. 손흥민과 스펜스가 여기서 수비를 했으면 끊어내던가 플레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이 플레이가 방해가 안 되니까 괜히 끌려가 있기만 하고 살라는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오니까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의 뒷공간을 계속 무너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공격이 많이 진행되면서 살라 쪽에서 공격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손흥민의 위치는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손흥민이 반대편에 있는 쿨루셉스키라던가 히샬리송,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보다 앞쪽에서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어제 손흥민을 과도하게 수비에 가담시킨 것은 토트넘에게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왕에 수비를 가담시킨 거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수비도 잘 안 됐다.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손흥민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좀 감내해야 되는 상황도 일부분 있고요. 팀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어떻게 팬들이 정말 매주 경기장에 찾아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내는 그 팀에게, 그리고 팀원의 가장 얼굴인 손흥민에게 정말 쓴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술적으로 봐도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정말 과거의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은 또 과도하고, 전술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전성기가 끝나서 폼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손흥민이 공격적인 찬스가 본인에게 찾아왔을 때 결정을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손흥민이 조금은 위쪽에 위치하게 만들고 다른 선수가 측면을 커버하는 이러한 영리한 전술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이 더욱더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팀이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을 보면 확실히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모두에게 이번 시즌은 지금 최악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